자, 후기 이제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후기 스콜라 철학자. 그럼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지금 요게 세 분이 나오죠, 지금. 세 분이 나오는 게 스코투스하고 오컴하고 그다음에 마르실리오 이 세 분이 나오는데 그는 후기 스콜라 철학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각각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앞에 나오는 분은 뒤에 나오는 분들이 항상 영향을 받아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왜 시대적인 배경으로 흘러가고 같은 시대로 가고 있거든.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연관관계를 같이 가져가요. 자, 이제 6장 수기콜라 철학자들. 자, 이제 먼저 1절에 보면은 수기콜라의 철학에 대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후기 스콜라 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게 보편적 문제예요. 보편적 문제, 이 보편적 문제 딱 나오면 후기 스콜라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앞에 그 보편적인 제도 나왔죠. 우리 지금 중세 시대이지 아직까지요. 이때는 보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보편의 문제는 중세 철학 전반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후기 스콜라 철학자 문제, 이 보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 내려오면 자, 전통적으로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처음에 이제 실제론 볼게요. 실제론에 의하면 우리가 사고하는 세계와 외부 세계는 엄밀한 평행 관계가 성립하여 양자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실제론이고요. 자, 유명론은 보편이 실제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유명론자들은 보편이 실제하고 있다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데는 지금 실제론하고 유명론에서 실제론은 보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유명론은 보편이 실제한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이게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유명론자들이 보편이 실제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우측을 볼게요. 우측에 보면 자, 핵심 주제 2를 보세요. 그럼 유명론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두 번째, 카톨릭 보편교회의 이념이나 자연법론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실제론이에요. 자,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론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자, 유명론자들 보세요. 유명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여섯 번째를 보세요. 실제로는 카톨릭 자연법론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지만 유명론은 완전 반대적인 주장 거부했잖아요. 어떻게? 오히려 카톨릭의 권위를 흔들어요. 그리고 또 이성과 신앙의 분리를 통해서 종교의 개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종교의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법률 실증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단초를 합니다. 이게 유명론자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전 유명론자들은 뭘 주장했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무명론자하고 유명론자 구분하세요. 지금 뭘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지금 관점이 뭐예요? 지금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다루지 않느냐라는 걸 중심을 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 그게 뭐예요? 후기 스콜락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명론자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단초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진행된다는 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유명론 쪽으로 가고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코투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근데 한번 넣은 교권하고 재권에 대한 갈등이 나오네요. 교권과 재권에 대한 갈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봐 주세요. 교권과 재권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러면 2절에 스코투스는 첫 번째 끝에 보세요. 프란체스코의 수도회의 수사였어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줄 내려오면은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스코투스는 아구스티스에게서 나타나는 유의주의 이런 거를
유의주의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들어오시면은 둔스 스코투스는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의해서 확립된 목존론적 자연법을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거부했다 했잖아요. 철저하게 비판해. 그 비판에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굵게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연법론에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마련합니다. 자, 어떻게? 자, 스코투스에 따르면 영원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입법자로는 신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영원법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입법자로는 신만이 존재한다. 예. 이게 지금 스코투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원법은 더 이상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것은 오로지 신뿐이며, 신이 창조하는 질서는 유한하고 우연적이고 자유로운 의지결단에 유료한다. 그래서 토머스가 신의 의지를 신의 지혜와 항상 구속된다고 보았죠. 앞에 방금 보았잖아요. 근데 신의 의지는 결코 어떤 관념적인 질서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래서 신이 어떠한 곳에 구속된다면 신은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신과 다른 모든 것은 신이 그것을 모욕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그 역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 더 내려오면은, 네 줄이죠. 스코투스에 의하면 중요합니다. 신의 의지는 두 가지 점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제약을 받는데, 신 자신의 본질적인 자유와 두 번째는 모순율에 의해서 구속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신의 본질적 자유는 뭐냐? 이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의 자유는 그의 의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은 근본적인 이념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제약을 받고 있겠죠. 구속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순율이었는데, 자, 그는 모순율에 반해서 가정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도 논리적인 가능성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예수를 고발하는 가룟 유다를 축복할 수 있지만 돌멩이를 축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모순율을 같이 모순율에서 구속받는 이런 제약에 두 가지의 어떤 제약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논리로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뭐 나오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핵심 주제 두 번째 보세요. 자연법 사상.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자연법 사상은 어떤 것이냐. 자, 첫 줄에 나오죠. 영원법은 부정하지만 자연법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논리예요. 자, 영원법은 부정했죠. 네,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자연법은 부인하지 않았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중요한 건 아닌지 대충 넘어가면 그래요. 네 번째 줄 보면 그 10계명에서 스코투스의 10계명에서는 위에 있는 3개의 상 3개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쭉 내려가면 하 7개 밑에 7개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면은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실정법에 의해서도 바로 위에입니다. 위에서 6번째 줄을 보면은 스코투스는 자연법은 더 이상 자연신학의 이념에 기초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규범에 대한 의지 구속에 근거한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상이하는 사회적 규범들도 엄격한 자연법 원칙과 조화될 수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는가는 결국 입법자의 결단 문제다. 그 입법자는 신이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정법에 대한 스코투스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 줄 세 번째 세 줄 내려오면 진리가 아니고 온갖 진리가 아니고 권위를 지닌 입법자가 부과한 진리가 비로소 적법한 법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정법의 두 요소가 현명과 권위를 결합시킨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은 판정이고 권위는 그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거를 지금 서로 결합한 것이다. 그게 실정법의 두 요소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실정법은 자연법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고 자연법에 의해서 요구되지도 않으며 단지 자연법에 모순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양립한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스코투스에 대한 법사상은
법사사상은 이제 여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원법을 부정하고 법의 기초를 집중 한 4줄 내려오면은 시인의 의지와 입법자의 의지를 둠으로써 실정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오컴이 나옵니다. 윌리엄 오컴. 윌리엄 오컴이 이제 뭐 연보를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윌리엄 오컴에다가 제가 또 표기하겠지만, 여기다 표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그 청빈 논쟁에 대해서, 여기다 제가 칠게요. 청빈 논쟁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기할게요. 어디 나오냐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거기 보시면 프란체스코 교단과 교황 요한 22세 사이에 빈곤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교황은 수도의 재산에 관해 형성된 종래의 관행을 일거에 폐지하였다. 이게 바로 청빈 논쟁의 내용입니다. 이게 청빈 논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윌리엄 오컴이 이 시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 내려오면, 두 줄 내려서 끝에 윌리엄 오컴이 교황이 빈곤 문제에 관해서는 이단이며 교황의 지배 요구는 오류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청빈 논쟁에서 빈곤 문제에 관해서는 교황은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지배 요구는 오류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제 주장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가냐면은, 거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5번째 줄 내려오세요. 14번째 줄. 오컴은 스코투스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지식을 일관되게 구별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구별하게 된 동기는 또 같대요. 신앙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철학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내려오면, 오콤의 철학적 사유는 신학적 사유와 분류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줄 내려오면은, 두스 스콜투스보다는 강력하게 신의 자유와 전능성의 원칙을 입각하고 있고, 신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신학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끝에 부분에 보시면, 끝에 부분에서 몇 줄, 둘, 넷, 여섯, 여덟, 열, 14번째 줄 올라오세요. 27페이지 좌측에서 14번째 줄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 통치자에 대한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는 윌리엄 오컴은 절대주의적 경향에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걸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이 중요합니다. 오컴의 법 이론과 법 사상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컴의 법 이론과 법 사상인데, 오컴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이제 오컴은 답변 보세요. 신의 영원한 지혜와 유추로서 불변적인 영어법이나 그 자체로 타당한 자연법을 법의 기초로 삼진 않았다는 문제이고, 거기서 내려와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을 보면, 대화에서 오컴은 자연법을 세 가지 양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대화편에서 보면은,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 이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법의 자명한 원리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적 이성의 발현으로 자연적 혁명이 있고, 그 네 줄 오면 반대되는 명령은 공익성의 근거에 존재하는 한 유효하다고 얘기했고, 두 줄 내려와서 만민의 공유와 평등한 자유는 자연법상 타당하지만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자연법은 실적법 규범과 제도와에 연결되어 있고, 그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조건부 자연법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도 체크해 두세요. 조건부 자연법.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오컴은 실정법이 인간의 재정과 창조를 통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예, 그 두 번째 줄 내려와서 자연법이나 신법에서 규율하지는 못하거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규율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것들을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두 줄 내려와서 신법이나 명백한 이성에 모순되는 국가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법이나 교회법이 신법이나 성서 또는 바른 이성에 모순되는 결국 경우에는 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줄 내려와서 통치자는 법률 속에서 공동선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공동선을 구현하는 실정법에 대해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법이론입니다. 여기서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핵심 주제 보세요.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 거기다 제가 진하게 요 체크할게요. 청빈 논쟁. 네. 후기 스콜라스의 청빈 논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건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3절 마르실리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르실리오는 이분은 이제 그 중간 정도 내려와서 이탈리아의 중요한 뭐 정치 사상을 전개하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28페이지 그 좌측 우측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둘, 여섯, 여덟, 열, 둘, 14번째 줄까지 올라오세요. 15번째 끝에 마르실리오는 이래요. 파리 대학에서 아벨로이어스의 주의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 아벨로이어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야 이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얘기하는 건데 이슬람 철학자에 있는 아벨로이어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간의 학문적 완성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완성된 모범, 최고의 진리체계에 대한 창시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철학과 이슬람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 마르실리오는 이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중 진리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중 진리 이론. 그게 지금 이슬람 철학자다 보니까 두 개의 진리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것 중에서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주권 이론과 법률 실중주의 이론을 전개해야 돼요. 지금 이게 그 이중 진리 이론을 주장했다 했잖아요. 그 이중 진리 이론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주권 이론과 법률 실중주의 이론을 지금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주권이라는 이론이라는 그 단어부터 벌써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 실중주의 이론도 전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마르실리오는 유명론자나 아고스티누스에 대한 유의주의자에 대해 설명되는 이러한 전통은 있지만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을 복원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의 저작에서 평화의 수호자, 그 다음에 소수호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평화의 수호자, 이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 평화를 주장하는데 거기서 다섯 줄 내려오면은 개별 국가적이고 세속적인 평화 질서를 옹호합니다. 예, 그리고 마르실리오는 당대의 가장 큰 위협을 교황청과 교황정부의 지배력으로 이해하였다. 딱 나오죠, 느낌이요. 이분이 뭘 주장할지 딱 나왔죠. 당대의 가장 큰 위협은 교황청과 교황정부의 지배력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했으면 벌써 답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측에 보이는 바르실리오에 대한 법 이론이 딱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되신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실리오의 법 이론을 보면 답변 두 번째 줄 끝에 쉼법과 인정법을 서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는데 자, 두 줄 더 내려옵니다. 인정법은 신법으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니라 고유한 연원을 갖고 공존하는 것이다. 주장이 완전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줄 내려오세요. 신법과 인권법의 충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 두 줄 내려와서 입법적 권위를 보세요. 입법적 권위와 관련해서 마르실리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자 혹은 법률의 최초 그리고 적절하고 유효한 근원은 인민이나 전체의 시민 공동체. 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인민하고
시민의 공동체란 말 나오면은 마르실리오로 무조건 가세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예, 시민의 공동체, 인민 전체 시민 공동체. 실정법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신법을 안 가죠, 지금요. 그리고 그것의 지배적인 부분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입법제 권위는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그 핵심 주제 6을 보세요. 마르실로에 대한 공의의 운동과 그 관련성 의의를 보는데 공의의 운동은 보세요. 답변 두 번째 보세요. 공의의 운동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교황의 정권을 인정하고 교황을 군주처럼 받들어는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기를 들고 교회 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하였다라는 것이 공의의 운동입니다. 공의회는 아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운동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군주처럼 받들이는 관행, 그러니까 교황을 군주처럼 받들이는 교황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대변인 뭐 이런 거 불가지. 근데 군주처럼 받들이는 이런 관행에 반기를 들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죠. 교회 내 민주적인 방식은 뭐 다수결에 의해 뭐 이런 게 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4줄 내려와서 마르실리오는 교황의 무료서를 거부하고 대신에 신자들에 대한 공동체 결정에 대해서는 무료서를 주장하였다. 자, 공동체 주장이라고 나옵니다. 공동체 그 결정. 자, 4줄 내려오세요. 공의는 뭐 공의에 대한 뜻이 나온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